네, 어제 대통령실 안성훈 시민사회 수석이 만 5세 초등 입학 문제 공론와 함께 동시에 발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개혁이죠. 특히 연금 개혁은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초당적 합의를 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연금 개혁 문제가 이전 정부들에서 늘 실패한 문제여서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또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KDI에서 재정복지정책을 연구해 오셨고요. 네, 전 또 의원이세요.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의원님? 예, 아유 더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원님이 가장 전문가이셔서 모셨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연금 문제 개혁하겠다, 이제 공론하겠다, 이렇게 초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금 개혁 얘기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됐죠, 그죠? 예, 저는 지난 대선이 정말 전례 없는 그 비정책 선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연금에 대해서 공감대를 국민들 앞에서 이룬 거는 이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 지금부터 아직 그 수장이 없지만 예. 뭐라도 시작하겠다고 얘기하신 거는 뭐 이제 급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왜 얼마나 시급한 것이냐, 일단 일반 국민들은 좀 체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좀 쉽게 이제 얼마나 시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복지제도라 그러면 의료 연금, 뭐 실업보험, 뭐 돌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인 연금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개념 자체가 아. 내가 근로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국민 대다수가 아하. 뭐라도 좀 의지할 때가 가장 있다. 좋은 복지 중 하나일 수도 좋은 있고. 복지라기보다 나머지도 다 좋죠. 근데 어떤 나라의 복지 제도가 이제 갖춰졌다 안 갖춰졌다를 판단할 때 예. 그 기준이 되는 게 연금 제도가 있냐예요. 아하. 우리는 그거를 상당히 초기에 들어왔어요. 88년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째 여기까지 끌고 왔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폭파될 그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현재로서.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리를 해서 일찍 도입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지금 보니까 이걸 더 이상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 연금이 공적연금이 세 개죠. 국민연금, 이제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공무원연금, 공무원들 이제 퇴직하시면 받는 거, 사학연금 이렇게 있는데 어느 연금 적자가 제일 심합니까? 보통 4개로 해요. 군인연금도 있고. 군인하고. 근데 공무원하고 군인은 이미 뭐 적자 난 지 한참 됐고, 줄 돈이 없어지니까. 공무원은 한 28년 됐어요. 군인은 한 50년 됐고, 그래서 지금 계속 공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사학연금은 지금 국민연금이랑 거의 같은 속도로 빵꾸가 날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지금 아직은 흑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고령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지금 경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에게 적응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그게 2000년대 초죠, 그러니까. 2007년. 그러니까요. 그때 벌써 얘기 나왔다가 그때도 무산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상황이 더 악화됐겠죠. 15년이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으니까. 아니에요. 그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연금 제도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8년에 제도가 들어왔는데 98년도에 한 번 바꿨고 한 번 개혁했어요. 그 1차 개혁. 그다음에 유시민 그 장관 때 2차 개혁을 했어요. 근데 반쪽을 했죠. 그 당시에 이게 너무 쓴 약이니까 테이블 위에 사탕을 하나 같이 올려놓겠다고 하면서 기초연금 얘기를 같이 올렸는데 기초연금만 통과가 되고 아하. 이거는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급여율만 조금 낮추는 걸로 반쪽 개혁을 한 거죠. 그다음에 3차 개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아주 급박했죠.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은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분들한테 돈을 좀 받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우리가 이거를 날려먹었죠. 그래서 지금 5차 재정 재계산이 이제 내년 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시급한 거죠. 의원님,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접할 때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하던 당시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에서 뭐 이 업무를 쭉 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8년에 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한 35년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88년에 2020년에 이런 상황일 거를 전혀 예측을 못 했겠죠,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5년 뒤의 미래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35년 뒤에 일을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얼마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도 같은 종류의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니 지금 뭐 경제가 유지가 되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35년 뒤에 있는 문제를 그 지나치게 공포로 끌어와서 지금의 문제를 섞으면 안 된다. 지금 주고받는 정도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과갈됐고 그냥 받아서 바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88년도에 우리가 국민연금 들어왔을 때 예상을 못했냐? 그때는 어느 정도 국민을 속인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연금 속였다. 보험료가 3%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령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말이 안 되는 보험료를 책정한 거예요. 왜냐? 그때 없는 돈에 사람들한테 그렇지.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이 돈 내가 잘 놔뒀다가 적으면서 돌려줄게 이런 거였던 그런 거죠? 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혜택이 많아. 그러니까 일단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아라고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처럼 못 사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40년 뒤, 50년 뒤를 생각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10년 있다가 한번 개혁했고 9%로 올렸고 그다음에 유시민 장관 때 13%로 올렸어야 돼요. 그러면 대충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못해서 지금 굉장히 더 나빠진 건데 지금 그 말씀하신 그 포인트 35년 뒤에 인구 구조는 다 모르죠. 예측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지금. 그럼요. 아. 보통 연금 제정을 할 때 70년을 놓고 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그게 독일에서 지금 가장 큰 아픈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 개발할 때 우리 아데나워 수상을 막 엄청 지금 존경하잖아요. 그분도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도 부모들은 애를 계속 낳을 거기 때문에 연금 재정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적립금 다 깨먹고 원래 적립 구조로 시작했다가 그거 다 날려먹고 그다음에 부가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부가식이라는 게 지금 그 해 그냥 해서 그냥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040년쯤 되면 보험료를 35%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은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상품 가격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90년대부터 독일도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개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개혁을 해서 지금 한 4-5번 쭉 개혁을 했고요. 근데 독일은 되게 칭찬받는 게 상당히 그거를 매끄럽게 개혁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도달했냐면 18%, 19%. 그거는 넘지 않겠다. 그 정도가 된 거죠. 그럼 개혁 방향은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게 그 전제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계속 개혁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더 내는 폭을 조금씩 그러니까 바꿔.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냥 들으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냥 돈 내라 그러면. 그죠? 특히 우리 세대는. 정책 근데, 프레임이 중요하니까.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예. 30년 일하고 30년 더 사는 경우 그냥 그런 경우에 자기가 원래 돈 벌던 거를 그만큼을 노후에도 쓰겠다라고 하면 200만 원 벌 때 200만 원 받게. 이런 거죠. 200만 원 벌던 사람이 노후에도 200만 원을 쓰도록 하려면 그럼 보통 때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되냐. 그러면 50%를 연금으로 내야 돼요. 아,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렇지. 100만 원, 100만 원. 그래야지 되는 거. 아주 간단하게 30년 일하고 30년 더 사는 분에. 그러면 반대로 그럼 내가 늙어서는 그렇게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래 그 쓰던 돈에 한 반 정도 쓰겠다. 이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보험료가 35%에서 40%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안 내잖아요. 그렇죠. 9% 내잖아요.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은 4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청년이나 다음 세대로부터 돈을 훔쳐와서 예. 우리 안에 넉넉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그걸 가지고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내는 돈 대비 나중에 갖는 돈이 얼마냐면 2배예요. 이거 다 다음 세대 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냐면 예전엔 진짜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다음 자녀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앞으로 30년 있다가 이거 깨진다고 생각하면 고갈이 되는 시점이 30년 뒤거든요. 그러면 그 30년 뒤에 고갈이 된 시점부터 보험료는 정확하게 30%로 올라가요. 그럼 그 여기서 제도가 안 되는 고갈이라고 거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이 고갈되는 그렇죠. 시점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산술대로 하면 30년 뒤에 부가식으로 그때 가서 바뀌는 경우를 산정하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연금 개혁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그거 고갈되면 그때 가서 부가식으로 넘어가면 돼.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해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나라들도 그걸 매우 후회하고 있고.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 나라들이 다 적립금으로 시작했다가 깨먹고 그다음에 적립금 다시 안 쌓고 지금 저 개혁 여러 번 해서 올라간 그 보험료율이 한 18, 19 되거든요. 일본 한 20% 되고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고령화가 너무 빨라서 우리는 그 보험료도 그때가 되면 30%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출생률도 너무 낮아서 앞으로 기대하는 노동 인구의 숫자도 너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다시 계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게 2018년도 계산 숫자예요. 그게 점점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 나오는 숫자를 보고 이제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젊은이들이 30년 후에 30%를 내라 그러는데 혜택은 그게 얼마짜리 혜택이냐면 17%, 18%씩 내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인데 우리는 9%를 낸 거고 예. 그 다음 세대는 30%를 내야 돼요. 100만 원 벌면 30% 내야 된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게 자신을 아니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너무 내는 우리가 거다. 너무 적게 냈기 우리가 때문에. 적게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친구들이 그렇게 조그만 혜택을 받으면서 30몇 %를 내야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고갈되는 시점부터 30%니까 오늘부터 안 내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예상하는 시점이 그 몇 년 전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납부 거부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세대도 별로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세대도. 우리 세대가 안전하지 않은 거는 요즘 뭐 저도 자식을 낳습니다만 저희 때 92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그런데 지금 뭐 40만 제 자식 때 40만이었는데 이제는 30만으로 줄어드니까 뭐 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세대를 먹여 살린다 그러면 한 사람이 3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구조가 나오기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지금 조금 헷갈리고 계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70년을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70년을 예상할 땐 그걸 다 감안해서 모두가 그렇게 인구 구조가 나쁠 때 좋을 때가 다 한 사이클이 대충 70년이라고 치고 그거를 한 17% 정도 지금 다 같이 냈으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나 자기 낸 돈 대비 같은 비율로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적립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는 돈이 9%인데 그중에 5% 정도를 지금 노인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쌓고 있어요. 그 쌓는 돈을 운영해서 나오는 돈을 이제 계속 나중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쌓아야 되는 돈보다 너무 조금 쌓고 있는 거죠. 그 국민연금에서 이제 국부 펀드 막 운영하잖아요. 그거 잘 운영하면 그래서 잘 그 불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 굉장히 대체 투자라는 예. 게 수익률 높은 약간 위험한 투자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요. 지금보다 더 올릴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고수익은 항상 리스크. 위험하고 같이 오죠.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네. 안정성을 앞에 놓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막 너무 높은 수익률로만 갈 수도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또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과 그 사학연금과 그다음에 군인연금. 군인연금. 뭐 군인연금까지 모르겠는데 사학연금 이거 딱 보니까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학연금은 우리 교수님들이 등용퇴직금 받으시는 거죠? 예, 선생님들과. 뭐 교수 그만두고 사학연금은-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학연금 수령을 못하게 되셨어요? 그럴까요? 예. 이제 사학연금 지금 공무원 교원연금이랑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무조건 지급하도록 법으로 그러니까 묶어져 지금 있는 거 두 아닌가요? 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연금은 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에 준용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공무원연금은 지난번에 개혁했을 때 어떻게 맞춰놨냐면 국민연금하고 낸 돈 대비 받아가는 돈의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런데 뭐 내기도 많이 내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죠. 지금 자기가 낸 돈의 2배를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러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똑같이 2배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래서 공무원이나 사학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개혁 당했어 이러지만 이미 2배니까 낸 돈이 거기는 보험료가 18%거든요. 국민연금은 9%고. 그러니까 낸 돈 대비 가져가는 돈은 2배지만 절대액은 2배죠. 평균적으로. 굉장히 혜택이 큰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웃을 수 국가가 있군요. 이미 4.5%씩 더 도와줬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들여서 연금을
부어 놓은 것이니까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죠. 공무원 연금 쪽에서 하는 얘기는 IMF 때 자기들 그 쌓아놓은 충당금을 국가가 허물어가지 않았으면 우리끼리 잘 운영했을 텐데 그때 뺏어간 돈 때문에 적자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버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논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보자면 이런 거죠. 공무원이 예전에 월급도 적고 그 민간에 가는 것보다 대우가 나빴을 때는 그 정부가 뭘 많이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상당 부분 공무원 부분이 안정성이나 그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 국민들한테 선호되면 선호됐지. 그렇게 좋은 뭐 직장이죠. 좋은 직장이에요. 그 의원님 생각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는 맞지 않고 예전 같으면 공무원은 박봉에 고생하니까 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사립학교 교수님들이라고 많은 혜택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차피 저는 못 받는 혜택이니까 이해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예. 그 많은 뭘까요? 마찰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부터 조금씩.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쿨픽스 연호님 등이 의원님의 경제가 아주 쉽게 잘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송유진님은 지금 사람들이 쓰는 돈은 그럼 자식 세대에게 들이밀 영수증이군요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이제 그렇다면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혹은 뭐 이제 국민들을 좀 설득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 뭐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문제는 같이 있어요. 예. 그 단지 보험료의 문제는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지금 기초연금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같은 기능을 지금 두 개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개혁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문제는 국민연금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맞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걸 못해서 미국도 못했고 못한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잘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 그러려면 그 장관님부터 빨리 임명해야 되는 거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장관이 임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근데 제가 한 예. 10년 전에 스웨덴의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조선 호텔에 방을 빌려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아, 근데 제 세션에서는 막 물어보시길래 제가 대답해드리고 마지막에 저도 질문 좀 하자. 그리고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90년대 연금 개혁을 제일 잘한 나라예요. 그래서 너네 그거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좀 생각을 하더니 자기는 진짜 운이 좋았다. 그게 뭐냐면 90년대 초반에 스웨덴이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그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스웨덴의 그 여야가 맨날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아서 같이 그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위기를 국민들한테 우리 지금 완전 다 바꿔야 됩니다를 큰일 났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스웨덴이 굉장히 날개는 조그맣고 몸통은 엄청 뚱뚱한 꿀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날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9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구조개혁을 많이 했고 연금도 됐습니까? 그중에서 날렵할 말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토실토실한 꿀벌인데 그때 그래요? 비하면 그래서 그분의 얘기 포인트는 뭐냐면 예.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요. 연금 개혁은 여야가 같이 해야 된다. 어느 한쪽이 하면 그건 자살 전략이고. 예.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뭐 4개의 복수안까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뭐 넘겨받는 그게 건가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저는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거를 맨 처음에 재정재개사안을 그때도 했고 그리고 안을 가져갔는데 좀 이걸 많이 올리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급여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이거를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걸 빠꾸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게 됐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국민들 보기에 안 좋으니 빠꾸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빠꾸 받은 다음에 4개를 다시 만들어 온 거죠. 그 4개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1번. 그리고 뭐 기초연금 좀 늘리는 게 2번. 나머지 2개는 보험 급여도 올리면서 그거만큼만 보험료를 올리는 거. 그러니까 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어마어마한 실패죠.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눈높이를 올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눈높이를 올릴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국민들 눈높이 안 맞으니까 빠꾸. 그러니까 4개 아니라는 게 결국은 현상 유지를 하는 4가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재정적인 네. 측면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내가 은퇴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최소한 죽지 않고 살 만큼은 뭔가 국가가 보장해 준다. 뭐 그 국가라는 표현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서 연금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제도의 개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애시당초 처음에 얘기할 때 당신이 저금해 놓은 돈은 국가가 아주 많이 불려서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그렇게 가봅시다라고 해서 연금은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삶의 일부분이고 나머지 돈을 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야 이거에다 내가 돈을 더 왜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말씀이시고 네. 많은 나라들이 다 그런 실패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도 예전에 소득 대출 70%, 우리도 70%, 독일도 지금 40% 정도까지 내려간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노후를 보장해주는 연금이라고 예전에는 막 국민들한테 판 거죠. 스토리를. 더 이상 안 된다는 거를 이제 80년대, 90년대 깨닫고 그때부터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 이제부터 국가는 당신들의 노후를 책임 못 집니다. 정말 최소한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각자 자기 인생을 각자 좀 준비하세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과정이 어느 나라나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한을 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지속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딱 보게 되면 지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계획을 추진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이 48%, 반대가 45%거든요. 약간 높긴 하지만 반반으로 툭 갈라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개혁을 하려면 이제 집권 초에 팍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집권 초에 지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국정 괜히 동력이 좀 해가지고 약하다. 지금 또 국민 절반을 또 적으로 돌려놓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야가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해야죠. 같이 하고 스토리를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30년 있다가 이게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전에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다 짜게 잘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도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우리가 한 100만 원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받고 있다가 그런 시점이 오면 100만 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리 생각하면 아, 보험료 미리 내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월급쟁이들 아니에요. 보험료 내실 분들이, 연금 내실 분들이. 근데 보면 요즘 영끌족 많아가지고 100만 원 월급 타도 그 안에 또 대출이고 원리금 상환도 있고 연금으로 내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중에 뭐 한 30만 원 연금 내고 또 대출 50만 원 갚으면 한 10만 원 남고 또 이제 핸드폰비 내면 한 또 5만 원 남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굉장히 체감하는 거는 좀 굉장히 높아서 좀 저항감이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주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잘 살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연금 안 하셨어요. 줘도 된다. 아주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벌써 한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청년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세대는 더 고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 비중이 높을수록 그게 다 세금이거든요. 우리 지금 연금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국민 부담들 자체가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한테 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안 돼서 이런 상황에서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인구수를 충당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도 이민 문호를 좀 더 개방해야 되고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많은 연구들이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이민 인구들은 그 나라에 들어오면 출산율하고 관련해서는 금방 동화가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출산율에 수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력이 모자라고 이럴 때 이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맞고 그만큼 같이 사는 문화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걸로 이런 기본적인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난민 한 100만 정도 확 받아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장단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구성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만으로도 뭐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거기서 뭘 하는지가 성과겠죠. 그걸 만든 게 뭐가 성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장 높은 확률로 내년 이맘때쯤 성과 없이 연장한다 이러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재정 재계산 결과가 나오는 게 내년 3월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3월에 안 내고 그걸 8월에 가서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그러면 막 미뤘다가 8월에 가서야.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좀 여의치 않으면 복지부에서 아마 뭉개고 있다가 그 특위 끝난 다음에나 나와요 이러면서 뭉갤 가능성도 높아요. 추계가 그때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특위에서는
그때까지 무슨 답을 내겠다고 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답이니까. 그래서 답을 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특위가 돼야 돼요. 우리 정말 다음 세대한테도 우리가 받는 만큼 같이 받아야 된다고 우리 동의하는 거 맞나요? 이런 거 있죠. 그 상위의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다음 세대. 키워드는 다음 세대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30년 있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부담하더라도 다음 세대하고 같이 가는 걸 우리 모두 동의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원칙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는 거 있죠. 만들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쨌거나 부족하나마 시도하고 실천하고 또 세금 문제에서 증세가 일부 이루어지고 해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기도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이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린다 한 몫을 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낮은 지지율인 상태에서 정말 이 정책을 용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정권 재창출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면 동력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있거든요. 그 걱정은 뭐 항상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바마가 정치 잘했다고 그러지만 오바마도 이 면에서는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이 면에 있어서 건드리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근데 이미 굉장히 굳건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못하더라도 계속 여기서 그거를 굳건한 약속은 지난번 대선에서 후보들 간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선 끝나고도 대선 하셨죠. 끝나고. 여러 번 하셨죠. 지금 대통령께서. 맞아요. 지금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여당도 지금 비대위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모진들 좀 대폭 좀 대통령실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 쓸래니까 자꾸 인사청문회에서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원들 갖다 써서 뭐 의원 내각 때처럼 마지막에는 운영을 했는데 요즘에도 좀 그 여의도 출신 유능한 인재들은 써야 한다 이런 데 지적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오늘도 윤희숙 나왔거든요. 의원님, 저기 뭐 유호진님이 윤희숙을 복지부 장관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떻게 댓글입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네. 부분. 그 뭐 누굴 시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하여튼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누구 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제대로 임명해- 안 돌아가고 있는 거는 지금 뭐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내각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다 안 들어가고 그런데 있네요. 지금 그거를 지금 성찰을 하고 계시겠죠. 휴가 가셔서 휴가 갔다 오시는 일성을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의원님이나 그런데 그 국민이나 일성이 휴가 일성. 지금까지 뭐가 왜 이게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시고 음. 어쨌든 지금하고는 뭐를 어떻게 다르게 할 겁니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인적 쇄신이 될지 인적 쇄신 중에서도 어떤 다른 방식이 될지 그런 거는 일단은 그 복귀하시는 분의 머릿속에 뭐가 문제인지가 들어가 있겠죠. 지금. 복귀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시다면 예. 그 지지자 및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인숙 전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같다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경제 얘기는 그만하고 정치 얘기 좀 하고 5분 후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정치 얘기였잖아요. 사실 이게 정치인데요. 아, 원래는. 예. 그렇죠. 정권을 흔드는 정치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정치 얘기인데 요즘 우리는 정치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윤희숙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별명은 바로 이재명 저격수다. 이런 걸 사람들은 정치를 이해를 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해 있는데 뭐 요즘 말들 때문에 좀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분은 원래 구설이 많으신 분이긴 한데 그 최근에 그 말씀하신 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저학력 저소득이 국민의힘 많이 지지하고 고소득 고학력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한다. 근데 언론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 욕을 많이 먹었죠. 많이 예. 먹었는데 사실 뭐 그게 팩트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자기 취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왜 국민을 굳이 갈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찾아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물론 굉장히 엉터리 관측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득 구조가 호리병 구조처럼 변해서 부자가 많대요. 부자가 중산층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런 좀 얼토당토 않은 논리에 기반을 해서 어떤 결론으로 가셨냐면 결론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약자를 대변하고 약자를 주로 그 대변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부자까지를 포괄하는 대중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의원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저거는 기본소득처럼 부자한테도 돈을 나눠주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정당 구조를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양한 정당 구조를 바람직하게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그 안정적인 중간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러니까 센터 레프트, 센터 라이트가 건강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저는 잘은 못해도 그걸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중도 우파로서 뭔가 성장 기반을 강조하면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부유층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냐면 당신들은 뭐 당신들끼리 잘하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정부가 별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진보 정당들은 취약계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억강부약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오른쪽과 왼쪽의 얘기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중도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어떤 나라든 좀 안정적인 나라는 이 두 가지 날개로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신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저 부자까지를 포괄하는 대중정당이라는 얘기는 국민의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시겠다는 건가?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예요, 사실은. 또는 그때그때 그냥 너를 뛰시겠다는 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뛰시겠다는 건가? 그래서 그 지금 전당대회 하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좀 숨을 좀 쉬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셔서 네. 좀 숨 쉴 공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안정적인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전당대회 때 좀 잘 얘기하셔서 좀 잘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박용진, 강훈식 의원님 화이팅. 그 발언 취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설명을 하신 게 있는데 슈퍼리치 감세 및 서민 민생적 축소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보수 정당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일부 언론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뭐냐면 고소득 저소득 저학력이 국민의힘을 그 언론 때문에 지지한다라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해명이죠.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고 예. 제가 찾아본 거는 원래 그 영상이 원래 취지가 뭔가 춘천 가는 유튜브 영상이에요. 자세히 영상 연구를 너무 많이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마땅히 민주당 주제가 이번에 논의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보적 대중정당이라고 해서 기존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에서 다른 형태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취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논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그 중도 좌파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버리는 거냐? 난데없이 지금 호리병 얘기를 하면서 그걸 흐트렸어요. 진짜 그렇게 갈 건지 그건 좀 그쪽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파악이 잘 안 되네. 왜 그러는지가 좀 맥락을 좀 더 봐야겠네요. 그 다음 달에는 그 노동개혁 이야기를 가지고 의원님을 모셔서 또 노동개혁 특강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제 일타 강사님 오셨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노동개혁이요? 우리 진 선생님하고 김성현 선생님하고 저를 아주 잡아먹겠네요. 좋죠? 공부 많이 하고 와야 되겠네요. 좋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야 된다고 120시간만 생각해요. 아니면 됩니다. 예, 노동개혁 재밌잖아요. 할 이야기가. 예, 그래서 맞습니다. 윤희석 교수님 일타 강사 모시고 또 그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혹시 또 장관 되시면 못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그런 걱정을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